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다가 30일간의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화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인정은 하지 않으면서 적용은 노동자처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과 장수가 수지가 잘 안 맞아서 사과 안 판다고 하니까 처벌하겠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 탓에 2003년에 법 도입 이후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대 강으로 치닫는 노정 갈등,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 내용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 출시 기념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11월의 자동차 XM3 이텍 하이브리드부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SM6, QM6까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승 신청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파업에 나서고 있죠. 쟁점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의 민혜경 지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죠.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이 편입 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못 받고 있는데요. 법률안 최종 통과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또 북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네, 그 국회 법률안 통과 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예. 해당 소위원회, 그리고 그 소위원회가 속한 상임위원회 통과, 예. 그리고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그리고 본회의 통과인데요. 예.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아시듯이 여러 상임위원회들이 국정의 각 분야를 나누어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국회 운영의 중심을 차지하는데요. 이른바 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위원회 중심주의. 예. 실제로는 위원회가 중심에서 다 하고 본회의는 사실 절차로서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임위원회 산하에는 여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법률안이 제출되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해당 소위원회에
첫 번째로 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군의회 대구 편입안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래서 첫 고개를 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위원회에서 지켜지는 철저한 관행이 있는데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아, 만장일치제였습니까? 예, 소위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회 관행상 의원 하나라도 반대하면은 법안 통과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첫 관문이지만 매우 어려운 것인데요. 아하. 그 또 재밌는 것은 소위 통과 때 각 당의 입장이 미리 조율이 되기 때문에 예. 소위 통과되면 그 뒤에 있을 절차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내지고 거기서 통과되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 자구심사를 거치는데요. 네. 그 모든 법률안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이제 체계 자구심사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를 상원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여야가 그렇게 서로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다투는 것도 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예. 마치 우리 고등학교 때 왜 정치 시간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 그러니까 4단계를 거치는군요. 새로운 법률안이 그렇습니다. 제정되기 위해서는 소위를 거쳐야 되고 또 그 소위가 속해 있는 상임위 그리고 그 위에 법사위, 그 위에 이제 본회의 표결까지 이렇게 거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군의군 대구 편입 이거는 이제 해당 소위 1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이게 1단계지만 거의 반 이상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제니까 소위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이렇게 자세히 잘 알고 있는 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실제 일을 했었잖아요. 예, 비서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하셨죠? 제가 약 1년 정도 일을 약 1년 했습니다. 정도. 그래서 네. 뭐 1년 동안 일하면서 뭐 법안 처리도 직접 해보셨을 테고 그래서 네, 이제 네.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네. 그 국회의원은 그 보좌진이요. 예. 9명이던가요? 8명인가 9명인가요? 4급 2명, 5급 2명, 예. 6, 7, 8, 9 1명, 예. 그다음에 인턴 1명이나 2명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8명 혹은 9명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4급이 혹시 보좌관인가요? 4급을 보좌관이라고 보좌관. 그 밑에 5급을 5급을 예전에는 비서관이라고 그러고 비서관. 그 밑에는 이제 비서라 그랬는데 요즘 명칭이 바뀌어서 뭐 선임 비서관이라고 부르고 그 다른 분은 그냥 비서관이라고 좀 이제 그래요? 명칭을 좀 더 있어 보이게 바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안영진 그래도 변호사. 4급은 여전히 보좌관입니다. 그렇군요. 예. 안영진 변호사는 그 전에 이제 5급 비서관으로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 예. 자, 군의의 대구 편입안이 최종 확정이 되면,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제 네. 경북 북부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도 불가피하다. 반드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군의가 대구로 가더라도 뭐 현행 군의 의성 청송 영덕 이 4개 시군의 국회의원 선거군 그대로 두면 안 되나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획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군의가 대구 광역시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더 이상 경북이 아닌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경북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대구가 안 된다. 그렇죠. 군의는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법상. 예. 그럼 문제는 이제 군의가 대구로 떨어져 나가서 선거구가 이제 청송성 영덕 3개 시군만 남는데 예. 그것만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에 현저히 미달된다는 점입니다. 예. 네, 어딘가를 여기서- 더 붙여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떨어지니까. 여기서 잠깐 못해서 국회의원 선거구 최소 인구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예.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수는 이게 인구와 상한과 하한이 2분의 1을 추가되면 헌법이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예전에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쭉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2대1. 예전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뭐 3대1도 되고 4대1도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꾼 건데요. 그러니까 2대1이란 얘기가 어느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예를 들어 뭐 30만 명이면 제일 적은 그 선거구는 15만 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라는 가치하고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하더라도 예. 그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그 가치의 차이는 결국 2대1이라고 결단을 내려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헌재가 딱 결단 내려버렸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는 이제 매 총선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그 2분의 2대1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매번 인구 하한을 얼마로 할지 인구 상한을 얼마로 할지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20년 총선 때 인구 하한은 13만 9천 명이었고 상한은 물론 그 두 배인 27만 8천 명이었는데요. 예. 결국 기존의 선거구가 13만 9천 명이 안 되면은 다른 지역 붙여서 선거구를 만들어야 되고 한 개 선거구가 상한인 27만 8천 명 넘으면 쪼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20년 총선 때 이랬군요. 네네. 정해진 게 그때마다 이 숫자가 정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국민 수가 변하니까 그거에 예, 따라 예. 인구를 정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왜 무슨 의성 청성 뭐 이렇게 왜 4개 시군이나 같이 붙이냐.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맞습니다. 의구심 갖는 분들 계실 텐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다 끌어모아가지고 되니까. 그걸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래 좀 베리밴드링식의 예, 선거구가 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군요. 강원도 같으면은 예전에는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5개 시군이 한 선거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거긴 5개나 있었습니까? 그건 인구가 얼마 안 되기는 막 그렇죠. 끌어모아가 한 개 만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하려고 하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인구 하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도시, 예를 들어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27만 8천 명 훌쩍 넘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데는 뭐 성남 같은 일선거구. 뭐 분당 이런 데 갑을병 정도 한 도시에 갑을병정. 나놓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예. 있어요. 구미도 갑을이고요. 구미도 가고. 포항도 이제 좀 나눠서 울릉도 포함해서 하는데요. 예. 그건 인구 상한을 넘겨서 쪼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상한 기준은 2분의 1로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몇 명을 할지는 다시 정할 텐데요. 네. 근데 뭐 농촌 인구 매번 감소하니까 이제 또 지역구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라도에도 지금 뭐 좀 또 하한 내려가보고 해가지고 알겠대요. 예. 일단 기준인 하한 13,900명. 13만 9천 명. 예. 13만 9천 명. 예. 상한 27만 8천 명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요. 예. 군위를 뺀 의성, 청성, 영덕의 인구수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10만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한 3만 명 모자르네요? 그렇죠? 뭐 3만 명이 뭐 많이 미달하게 되니까 결국 이 선거의 조정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딴 데 띄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국회의원 총 4명 뽑는데 상주 문경 1명, 이미자 의원, 예. 안동 예천 1명, 영주 영양 봉화 울진 1명, 군위 의성 청송 영덕 1명, 요래 총 4명인데요. 예. 결국 의성 청송 영덕에 인접한 다른 시군을 여기에 붙여서 하자는 안이 유력하고요. 예. 그 외에는 뭐 4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갈아엎고 전면 재편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건 사실 힘들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의성, 청송, 영덕 주변 시군을 가져오면서 또 그 시군을 떼어주는 선거구도 하나의 선거구로 인구 하한을 너무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예를 들어 상주 문경 같으면 상주 문경 중에 하나라도 띠좀 인구 하한에 미달을 했기 때문에 빼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기 코가 석자인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론되는 게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예천 선거구를 분리해서 주는 방안이 있고요. 안동은 14만 9천 명 넘으니까. 예. 그렇죠. 예. 15만 5천 명. 그리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영주, 봉화, 영양, 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주는 방안입니다. 울진을 떼서 붙이는 방안. 예. 이게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시군만으로도 인구 하한을 넘기기 때문인데요. 그렇네요. 예. 안동 시 인구가 2022년 10월 현재 15만 5천 명 정도입니다. 네. 많이 줄어서 이제 이 정도인데요. 네. 하한이 13만 9천 명 훨씬 넘어서 단일 선거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지역구에서 울진을 제외한 인구는 14만 한 7천 명 됩니다. 여기도 높네요. 그러면. 예, 여도 이제 가능해서 예. 이제 하한부 8천 명 남으니까 요 두 안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예. 그 예천 입장에서는 만일 예천, 의성, 청송, 영덕으로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면은 좀 장단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통상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는 시군 중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출신들이 국회의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동 예천으로 있을 때는 안동 출신이 국회의원 할 가능성이 많았겠죠. 예, 그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천, 의성, 청송, 영덕이 되면은 4개 군 중에서 예천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긴 있습니다. 예천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인접한 안동과의 행정적 통합 내 협력은 지역구가 달라지면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이 있죠. 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만일에 울진을 의성, 청송, 영덕 한 선거구로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정치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 의성이 이제 현 김희국 의원이 의성이 고향이거든요. 예. 그런데 박형수 의원이 저 위쪽에 울진 영양 이쪽이 울진이 또 고향입니다. 박형수 의원이 울진이 고향이군요. 그러면 울진, 의성, 청송, 영덕이 이래 되버리면 그 두 분이 같은 지역에서 고향을 두고 경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현직 의원들이 경합을 해야 되는 거군요. 다음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 둘은 좀 싫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러면 이제 주민들의 의사나 국회의원 의사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선거구 획정은 의뢰는 해야 됩니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반대를 하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정치적 딜로 금리 차기 선거에 전략 공천을 줄게 또는 경선에서 유리하게 대해줄게 그런 밀실 합의가 있을 수 있다. 밀실 합의. 그렇죠. 밀실 공천. 예. 그래서 끝까지 벼랑 끝 전술 쓰다 그럼 나는 손해보면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구태고요. 예. 낙하산 공천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매번 국회의원 선거구가 선거 직전 한 달 정도 놔두고 확정이 되니까 지역 구민들은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정치인들도 기존에 억수로 열심히 하는데 하루아침에 지역구가 바뀌어버려서 이런 회개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번 겪었잖아요. 이런 경우를. 예, 매번 겪었습니다. 저번에는 영주 같으면 국회의원 공천이 됐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또 경선하고 날라가고 이런 난리가 있었는데. 기억나네요. 예. 이거 참. 그런 야단을 참 계속 떨어왔는데 이거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발 법정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공천이 고마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예. 이게 구태 정치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13개월 전에 정하라 그런 거예요? 예, 규정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효력이 없는 규정처럼 되고 있는데 슬픈 현실입니다. 좀 전에 정해놔야 지역 구민들도 알고 대응하고 정치인도 자기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알력 싸움이 계속 있는 거군요. 끝까지 누가 반대하고 그래서 계속 미뤄지다가. 현역 의원들은 늦게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기득권이니까. 이게 또 기득권.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선거구 획정을 하려는 그런 면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선거구 획정안을 최대한 늦게 해야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이제 13개월 전까지 획정안 정하려면은 가면서 1년 좀 더 남은 거니까 내년 한 5월쯤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군요. 원래는. 근데 한두 달 앞두고 정하지 보통. 예, 항상 그래서 요번도 결국은 한 4월이 선거니까 3월 초나 2월 말에 될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잘 보시고 혹시 밀실 야합이 있는지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꼭 봐야 됩니다.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도 아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우리 지역 선거구 일단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천, 의성, 청송, 영덕이냐 울진, 의성, 청송, 영덕이냐 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계 겨울 투쟁이 뜨겁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섰었죠. 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 지부의 민혜경 지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혜경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 비정규직이 무엇이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학교에는 교원, 공무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교원, 공무원 외에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는 17만 명, 경북에만도 1만 명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조합원 6만 5천 명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에 6만 5천여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되겠는데, 자, 네. 예를 들면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뭐 급식 노동자들 있겠고, 뭐 청소하시는 네. 분들, 돌봄? 네. 예, 또 어떤 분들이 있죠? 네, 특수 아동들을 케어하시는 특수 돌봄 전담사들도 계시고요. 예. 네,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도 계시고, 방과 후. 네, 예. 또 전문 상담사들도 계시고요. 상담사분들. 네, 100여 종이 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기간제 교사분들 계시잖아요.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학교 비정규직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저희처럼 이야기하는 교육 공무직에는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지난 25일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하루. 자, 그 총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7개 시도교육청은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직종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단일 임금체계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 공무직을 명시하는 즉 교육 공무직법 제정으로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안 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폐암 등 산재를 예방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의 요구에 교육청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86.8%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성률이 꽤 높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근거도 없이 직종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 임금 체계가 이거를 네, 단일 임금 체계로 도입해 달라. 이게 첫 번째고 네. 교육 공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두 번째고 그 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해 달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여기다 뭐 산재 예방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학교 급식실 종사자와 돌봄 노동자들이 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지부장님도 비판 목소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려가 크신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파업을 앞두고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교직원들에게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감천식을 해야 해서 다소 불편함을 겪어야 하지만 파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권익 보호 노력을 존중해 줄 때 우리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존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학부모들도 우려가 크시겠지만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엄마의 마음이라 여기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충남의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네. 참 큰 힘이 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큰 이렇게 울림으로 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그 권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해 줄 때 우리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 이 교장 선생님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파업으로 그렇겠죠. 인해서. 먼저 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뭐 남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네. 그런 마음을 좀 호소를 하신 거고.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체계 변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일 임금 체계를 요구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학교 비정규직의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자는 것은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이 다르다고 기본급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네, 예.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과 운전직, 조리직이라고 해서 기본급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단일 임금 체계예요. 네. 이런 분들은.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직종마다 지역마다 임금이 다릅니다. 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네. 해서 최저임금에 급간 5만 원의 근속수당을 더한 금액을 모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하는 공통임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해소하고 2018년에 교육부가 진행한 학교 비정규직 업무 수행 평가에서 현재의 공무직들이 정규직 대비 80%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 현재의 정규직의 60%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듯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8년에 업무 수행 평가를 했군요.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80%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네. 나왔는데 그렇다면 임금도 거기에 합당한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해달라. 이런 네. 말씀이시고. 예. 자, 그리고 수당도 쟁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당에서는 네.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네, 수당이라면 대표적으로 명절 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복리후생수당을 말합니다. 네. 정규직은 명절 휴가비를 본인 호봉의 120%를 받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 휴가비를 근속에 상관없이 추석, 설 각각 7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도 정규직은 평균 2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 상관없이 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또한 정규직은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등으로 인상되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근속도, 가족도 상관없이 일괄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상 없이 일괄적으로. 예. 네. 이런 수당들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려 10년을 투쟁해서 쟁취해낸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이런 수당들이? 네, 수당이 없었습니다. 예. 네. 결국 근속수당을 포함한 기본급도 그러하지만 이런 수당의 차별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와 공무집위원회에서도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권고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급식실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실 폐암 관련 대책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학교 급식은 최고라고 평가되지만 사실 급식 노동자 건강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은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화상이나 골절 등 산재 사고가 빈번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골병 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거 많이 드시니까요. 네, 이러시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급기야 최근에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설치된 환기시설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일하다 보니 현재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분이 50여 명이 넘고 이미 5명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학교 급식 노동자 폐 건강검진의 결과는 일반인에 비해 폐암 유병률이 27배나 높다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빠르게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치 기준을 하향하는 것입니다. 배치 기준을 하향하는 것? 네.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배치 기준이란 1인당이 감당해야 되는 급식 인원수를 말하고 있고요. 예. 학교 급식실 배치 기준은 일반 공공기관의 급식실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인당 몇 명 정도를 담당하는 거예요? 1인당 12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가죠. 예.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른 공공기관의 2배가 넘는 이런 학교 급식실 배치 기준을 86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짓는 일로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교육청들은 예산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배치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공감이 가네요. 지금 급식 노동자들, 종사자들 보니까 화상, 골절, 근골격계 질환, 심지어는 폐암으로까지 이렇게 많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급식실의 환기시설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배치 기준을 하향한다. 그러니까 1인당 담당하는 책임지는 그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이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당장 좀 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교육재정 교부금인가요? 제가 명칭이 정확히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산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요. 네, 이런 데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알기로도 내년에는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조 이상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데 좀 당장 좀 예산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교육청이나 정부 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협상은 좀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9월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들이 노동조합과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데요. 파업을 앞두고도 노동조합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만나는 등 끝까지 교섭 체계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감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조 이상 증액이 되는데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교섭에서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으로 미뤄진 교섭을 이제 12월 1일부터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주 한 차례 임금 교섭이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은 예산 사정상 올해 다 인상할 수 없다면 3, 4년에 단계별 계획이라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네. 꼭 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향후 계획 또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네, 노동조합에서는 12월 21일 전국 동시다발 교육청합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천막 농성도 돌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새학기까지 교육청들이 답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새학기 파업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청들이 또다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일을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차별에 의한 박탈감으로 또는 다치고 병들어서 학교를 떠나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정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혜경 지부장님, 힘내시고요. 지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의 민혜경 지부장이었습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슈 오늘 코너에서 민주노총 연결해서 10여 개에 달하는 노조의 파업 상황 또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끝인사를 할 뻔했네요, 제가. 예, 정신이 없으시죠. 자, 먼저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닷새 만에 테이블에 마주 앉긴 했습니다만 예.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한 1시간 5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내일 2차 교섭이 일단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총파업 닷새 만에 서로 마주 앉았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예.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교섭하는 것은 그냥 명분 쌓기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어제 정부 측에서는 엄영소 국토부 2차관과 구원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그리고 화물연대에서는 김태형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고요. 일단은 지금 컨테이너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 철회, 그리고 안전운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냥 평행선을 달렸던 것이죠.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이야기할 때 이제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만 했고, 화물연대는 각 요구하는 데에 전형적 입장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타협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나왔군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왔어야 되는데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렇죠. 내일 2차 협상 있는데 여기 또 장관이 안 나올 것 같던데요,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상황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이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예.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실 텐데 안전 운임제라는 거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화물기사의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한 제도인데 안전운임제 도입 전에 운임이 지나치게 낮아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과로하거나 과적하거나 과속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전운임제 최저임금을 도입을 한 거예요. 2020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의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는 화주와 법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다. 노조 성립도 안 되고 파업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업 대신 국토교통부는 불법 집단 행동, 운송 거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기업은 안전의무제로 인해서 물류비가 크게 상승했고 이는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단 2018년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운송사업자 반발이 커서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회와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인 2021년까지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파업을 했죠. 그때도 계속 이렇게 일몰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딱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안전운임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었거든요. 2020년에야 도입된 겁니다. 외국에서도 뭐 비슷한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비슷한 제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워낙 넓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일단 비슷한 도로안전운임위원회법을 시행했다 폐지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랑 상황은 좀 다르지만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폐지한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과적, 과속, 과로를 방지하는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제도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업무 개시 명령 대통령이 뭐 발동하느니 마느니 오늘 그 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업무 개시 명령은 뭡니까?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동맹휴업이나 동맹파업 같은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고, 다만 사유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제한되고요. 이거 화물기사들이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그리고 화물운송제 사업자 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은 파업의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이고 실제로 사실 사용된 전례도 없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업무 개시 명령제는 2003년도에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화물노동자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압법이자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파업을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문화가 된 게 아니라 부활한 것이죠. 그렇네요.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 개시 명령 제도가 되겠고,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그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 지금 최저운임제를 받고 있는 그 안전운임제를 적용받고 있는 시멘트 분야와 컨테이너 분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라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 것이라는 강한 경고와 함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서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며 감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만큼 대단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저도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좋습니다. 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불법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같다는 그런 야권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이런 발언까지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강하게 네. 나가는 거 아닌가? 정부 측에서. 자, 그런데 화물연대 측의 반응도 있죠. 화물 어제도 뭐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정부 측이 기존에 지난 6월에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 6월 달에 있었던 파업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때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것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총파업을 중단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정부와 국회, 이 국회에는 여야 다 포함합니다. 야당도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사실은. 예. 정부와 국회가 5개월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은 거죠. 예.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특히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가 예고한 재파업을 이틀 남겨둔 지난 22일 일몰제 3년 연장 품목 확대 불가. 사실상 합의 파기안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더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라고 합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총파업을 중단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 품목을 철강제,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사료, 택배 간선 차량 등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일몰제 없이 그냥 영구히 법안으로 가져가는 이거를 발의했었지만 실제 법안 심의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논의에 대한 보고만 받고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 사이에 공방만 오갔습니다. 예. 이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국회 특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이런 문제 안 벌어지거든요. 그렇군요. 또 국회 책임도 많이 있군요. 그럼요. 예. 법안 소위에서 지난 16일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또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파행했죠.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파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이거를 끝까지 다 소화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한 말씀으로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어떤 해결책은 없을지요? 한 1분 이내로 좀. 지금 상황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양보할 수 있는 데는 무엇이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야지 지금 서로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니까 여기저기 지금 펑크가 나고 다음 주에는 주유소에 기름도 없어진다, 기름도 주유 못한다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서로 강대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보를 해야 된다. 특히 힘 있는 정부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이거는 좀 정부 측에서 나온 안이니까 여기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